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도 청년농업이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신 예비 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시행지침의 핵심 변경사항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1월에 발표한 시행지침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히스토리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변경사항들만 추려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전체 지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서 준비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의 큰 방향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도 시행지침 개정의 핵심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양에서 진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사후관리의 전문화입니다. 선발 과정부터 선발 이후 관리까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정 규모는 1차 모집에서 전국 2,000명, 2차 모집은 지자체별 자녀 규모 내에서 선발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 자금 배정은 이제 상반기 11월에서 1월 사이, 하반기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렇게 반기별로 나눠서 평가를 통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초부터 적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올해 2025년도 1월에 신청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2024년도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변경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사항 첫 번째입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의 완화. 첫 번째 변경사항은 먼저 연령기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18세부터 39세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가 1985년생부터 2008년생까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1985년생은 39세가 넘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 1차 모집에 한해서 2025년도 2차 모집 대상이 있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올해 적용됐던, 즉 작년 12월에 나왔던 지침서 상에 85년생부터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걸 진행하지 못했죠. 다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본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원래 대상이었던 1985년생들도 이번에는 포함된다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지침서상에 명확하게 농해근로와 관련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지원자들이 신청 조건과 관련자, 자격과 관련되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근자, 그리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도 전업적 영농이라고 하여 적용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신 분들은 농업 외에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됐던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단기 근로가 허용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침서상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농분들이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완화한 대신에 영농활동 증빙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매년 직불금 수령 내역을 제출해서 실제로 농사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이겁니다. 청년층이 농업에 진입하는 문턱은 낮추되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경제적 부담은 덜어드리면서도 사업 목적은 확실히 지키겠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예산과 선정 체계가 지방 분권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중앙정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몇 명 뽑을지, 어떻게 뽑을지. 그런데 이제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예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현 정부가 들어와서 지역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성,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중앙에서 예산을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규모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차 모집은 전국 2,000명이고 2차 모집은 각 지자체별로 자녀 규모 내서 알아서 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자체별 자녀 규모라고 하는 것이 시도 단위에서 1차 모집이 끝난 후에 명확한 인원들을 2차에서 어느 정도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준비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시도와 시군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시군구부터 해서 자체 사업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도 차원에서는 청년 농업 인재 육성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지역마다 농업 환경이 다르잖아요. 전남은 전남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의 발전 전략에 맞추어서 지자체가 직접 계획 세우고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변경 사항입니다. 평가와 선정 절차가 훨씬 전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평가가 이원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량 평가는 시군이나 광역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정성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도 새로운 지표가 생겼습니다. 정책 참여도와 의무사항 제재조치 이해도인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존에는 평가 지표가 3개였는데요. 이제는 4번 정책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20점으로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선정은 됐는데 나중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면접 단계에서 지원자가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의무사항을 잘 지킬 의지가 있으신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사후 이행률 높이겠다는 것이겠죠. 다음 변경사항 4번입니다. 연계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연계 체계 개선 중에서도 특히 후계농 자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도 이전에 선정되신 분들은 상시 배정 체계였습니다. 선착순이었죠. 그래서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25년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한 반기별 배정으로 바뀌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2월부터 1월, 하반기는 5월부터 7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서 자금 배정과 관련된 순서가 주어집니다. 지침서상의 별지 8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보면 배정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선정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선정 이후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청할 때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기존 방식이 자격만 되면 자동으로 준다라고 하는 약간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 그래서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계획이 잘 구성되어져 있고 또 그거를 시행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방식은 계획이 좋고 역량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준다. 그리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공정성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외로 의무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농활동 증빙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직불금 수령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해근로를 모두 허용하되 실제로 농사 짓고 계신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환수와 차감 방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위반 전과 후를 나눠서 환수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나 중지 기준도 만들어 놓습니다. 해당 내용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실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데 신고 안 하시면 1개월치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3번 누적되면 자격 박탈됩니다. 개인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각 의무별 제재 조치가 명료해졌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차감, 자격 박탈과 관련된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강화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지원 자격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해근로를 허용하는 식으로 선정된 분들의 현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소수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넓게 열되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경사항 6번째입니다. 영농계획서와 서식이 대폭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이번에 꼭 아셔야 됩니다. 2025년도 1차에서 봤던 영농계획서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서식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써놓으셨던 분들은 바뀐 서식을 이해하시고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5년 영농계획서는 좀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요구합니다. 5개년 영농계획서가 강화되었는데요. 주품목을 왜 선정했는지 근거를 써야 하고요.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도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시설, 농기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적어야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 유형에서도 보면 주품목과 부품목을 기존에는 신청자에게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품목을 쓰는 거가 아니라 품종을 쓰고 실제는 브랜드 명가에 쓰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서 사항에 화면에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는 예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실 때는 만약 본인이 과실류, 토마토다 그러면 과실류 하고 가로 열고 토마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좀 더 심사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대해서 일반적인 품목 이름으로 해서 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농지 및 시설 부지 소재지와 관련돼서 그전에는 주소만 써 있게 돼 있었는데 지역 선정 이유를 그 이유별로 이유가 3개면 3칸을 모두 써야 됩니다. 지역을 선정한 이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한 농지 시설 부지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에서도 기존에는 그냥 정량적으로 숫자만 적으셨습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서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서식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연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규모와 관련돼서도 확보 방법 및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자유롭게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서식이 보강되어졌습니다. 농기자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수지전망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서도 자금 출처와 관련된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눈 밝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의 영농계획서에서도 저런 서식이 없었을 뿐이지 아래 한글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 서식 밑에 본인들께서 자율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들을 기재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닌데 숫자만 제시하신 분보다 표 밑에 텍스트로 해서 선정 이유라든지 확보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10줄, 12줄씩 적으신 분들이 실제로 평가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평가위원들한테 피력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 난 이게 구체적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부터도 아래 한글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작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침서 사항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서식에만 준해가지고서 숫자 중심으로 넣으신 분들이 사실은 신청서 작성하신 분들의 9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 적으시면 이제는 손해가 되신 겁니다. 전에는 적으시면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표 안에 서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으시면 점수를 잘 받지 못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영농 규모 대비 매출 목표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농지시설 및 농기자재 그런 것들만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매출, 목표, 수입, 그리고 경영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 근거를 기술하도록 표의 말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농장 경영 계획과 관련된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에 특히 독립경영 예정자이신 분들 사실 숫자만 대충 넣어가지고서 했던 거가 사실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표 밑에 보시면 농사로 홈페이지나 농진청 자료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참조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분들의 도움을 좀 조력을 받는 것들이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준비되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한 서식 변경이라는 게 저런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판매, 마케팅, 홍보 계획도 보면 전에는 숫자만 적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비중과 관련돼서 오른쪽에 열을 추가해서 판매처 확보 방안 및 연계 홍보 계획을 아예 적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6번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에서 구분 밑에 그전엔 자유롭게 적게끔 되어 있었는데 아예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술적 요인, 시장 요인, 자금 요인, 생활 요인 이 4가지 구분은 명확하게 본인이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게 있다 그러면 기타란에 분류명을 쓰시고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훈련 계획은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기존에 너무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전에는 9번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8번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을 8-1과 8-2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작성 안내가 좀 더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1은 영농 동기 및 현재 사항과 관련돼서 영농 동기 칸이 따로 있고 현재 사항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8-2 경영계획과 관련돼서는 보면 필수 포함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영농 경영 목표, 연차별 자금 운영 계획표에 있습니다. 아예 그 후계농 육성자금을 받으시는 걸 전제로 하여 상한계획과 관련된 것이 1.5% 이자에 5년 거치 20년 상한이잖아요. 그거 상한표가 아예 지침서 사항에 명확하게 기술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거를 반드시 참조해서 여기 안에 넣으란 얘기겠죠.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줬는데 본인의 경영계획 안에 그걸 넣지 않는다. 예, 그거는 이 변경의 그 취지를 전혀 모르시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별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의향서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선정하겠다. 그러하기 위해선 평가 서식을 구체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과 상한 능력까지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신청하실 때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대충 쓰시면 안 됩니다. 변경사항 7번째입니다. 지자체 역할 및 거버넌스의 변화. 좀 크게 변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특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단 먼저 시도와 시군구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목조합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게 열어뒀습니다. 시도에서입니다. 그리고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매년 3월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요. 7월부터는 후속 조치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지자체가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 지원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지자체에게 지특 회계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권한, 권리, 역할 좀 부여했잖아요. 그러니 그냥 선발하고 돈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발 지급 기관이 아니라 시도, 시군구가 청년농 육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착 성과를 높이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적자 지원 사업의 7가지 주요 병행사를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원 자격은 조금 완화됐죠. 예, 영농활동 증빙은 필수가 됐습니다. 예상과 선정은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평가는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후계농 자금은 후계농 육성자금 있죠.
이제 평가를 통해 배정되고 의무사항과 사후관리는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영농계획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자체는 단순 지급기관이 아니라 육성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의 큰 방향은 양에서 질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형식에서 실질로입니다. 정말 농업에 뜻이 있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신청 준비하신 분들은 이 변경사항을 꼭 숙지하시고요. 특히 영농계획서 작성할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사항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선정되신 후에 문제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주 내용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 팝러닝 홈페이지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시는 게시판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거기서 명확한 근거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 영상에 댓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팝러닝 TV가 작년도에 지침 설명과 계획서 작성법을 제작해 가지고서 올려놨습니다. 예. 10,000명 이상이 보시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년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